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네, 이창현 북마스터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네. 무슨 달인지 아세요? 사실 4월 3일 그러면 봄이어서 너무 생동감 있고 찬란한데 네. 또 우리의 역사상으로 상당히 암울한 날이죠. 71년 전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한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제주 도민이라면 특히 많은 상체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네.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우리의 질곡된 현대사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3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진짜 깜짝 놀라게 그렇죠. 하는 그런 비극적 역사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4.3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또 못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그 오미열 감독이 지술이라는 영화를 네. 또 만들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고 이제 지슬, 그게 제주도 말로 감자를 뜻하고 그게 바로 4.3과 연관된 우리의 아픈 역사다라는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이 제주 4.3과 관련해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또 희망을 풀어내시는 분이시죠. 과연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4.3을 알리는 그림책 나무도장의 저자 권윤덕 선생님 자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뜻깊은 날 제가 여기 나와서 나무도장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무척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직접 뵙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테디셀러의 저자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 그림책의 역사를 담으시는 분이라 더 이렇게 포스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소녀 같으시고요. 그래요. 조용한 가운데 카리스마. 그러니까요. 전 강인함이 지금 있을 여기서 수 있어요. 아우라가 막 느껴져요. 그래요? 가까이 그래요?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냥 소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예쁜 네. 브로치를 하나 달고 오셨어요. 네. 동백꽃. 동백꽃이에요. 이게 이제 제주 4.3을 네. 상징하는 상징하는 꽃, 꽃이죠. 동백꽃. 그리고 의미가 기다림이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저희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백꽃이 이 나무도장 첫 장면에도 나오는데 네. 처음에 제주 갔을 때 그 이렇게 빨간 꽃이 담 밑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근데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백꽃을 상징으로 삼지 않았을까. 네.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4.3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책무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와 함께 계속 권윤덕 작가님의 책들을 봤는데 네. 비단 오늘 소개할 나무도장뿐만 아니라 책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만희의 집, 네. 이 책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예, 어마어마한 책이고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옛날에 우리의 안방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희 자개장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는. 그렇죠.
여기에 할머니쯤 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 세대에게는 우리 권 네. 작가님이나 어머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네. 66쇄가 팔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몇만 부였죠? 네, 25만 부라고 하는데 어, 사실 어린이 도서에서는 이렇게 큰 베스트셀러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할머니 집에 대한 기억들 네. 그리고 또 잊혀져가는 물건들 이런 것 속에서 저 책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로서는 되게 고맙고요. 네. 이 마니네 집은 그러니까 마니가 연립주택에 살다가 할머니 댁으로 이사 가서 네. 조부모와 함께 이제 살게 되는 얘기인데 진짜 마당이 없는 집에서 마당이 있는 그쵸. 집으로 갔을 때에 이 아이가 느끼게 되는 생활의 변화상이 참 놀랍더라고요. 네. 개들도 참 많고요. 그 개들이 이렇게 장난감도 막 물고 물어서 가고. 개 집으로 갖고 가요. 없는 장난감은 개집에.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게 할머니 집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네 집 냄새가. 그런 맞아. 느낌에 너무 따뜻하게 읽었던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 마니네 집이 지금도 널리 읽히는 스테디셀러고 스테디셀러라 함은 정말 성공한 그림책 작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수식어일 텐데 2010년 이후에 특별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꽃할머니를 내셨고 또 그 이후에 제주 4.3을 다룬 이 나무도장이라는 책을 내시게 되셨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제주를 간 거는 아마 제 책 중에 그 시리동동 거미동동이라고 네. 제주 해녀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등장하는 저는 걔를 그냥 시리라고 불렀는데 그 책에선 주인공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면서 처음 제주를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 친구도 생기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3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인사동에서 일본에서 오신 그 나카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한국을 나오시는데 자기가 그 북촌의 너분숭이 거기에 그 답사를 갔었을 때 그 너분숭이가 그 애기 무덤이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한 20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8구 정도가 그 북촌 그 사건 때 마을 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거기 안내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그 시리동동 그 책을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막 내리니까 그게 젖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카무라 선생님은 저게 젖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며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버스 정류장에서 이 우산을 둘이 쓰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지금도 네, 그 시리라고 하는 그 작은 여자, 시리동동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가 나한테 이거 이제 4.3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4.3이라든가 그러니까 역사적 이 비극을 다룬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사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책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만화로 분류되는 아트 슈피겔만의 쥐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1992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을 겪은 사람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이 나무도장 역시 실은 제주 4.3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유시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나무도장과 쥐가 또 비슷하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4.3에 대한 기억이 71년 된 것을 재해석하는 것처럼 저런 책이 있었을 때 그런 기억이 우리 전체 국민의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히틀러 시대에 많은 유태인 학살들이 있었는데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지금 독일 국민이 하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에서 1등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도 4.3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을 할 때 민주 시민으로 다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제주 4.3 그 작년이 70주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한 이행을 좀 정부 쪽에 촉구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이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70여 년 전에 4.3이 발발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해방 후에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날 그날이 3.1절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꼬마가 다치게 되고요.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명이 죽게 되는데요. 제주도민들은 화가 나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경찰이 그걸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과 제주 출신 경찰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업을 가지고 미군정은 당시의 발포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읍내에 50m당 경찰 3명씩 배치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 지역 사회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자 350명이 경찰서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은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토벌대가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약 3만 명에서 9만 명을 죽인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입니다. 아마도 4.3을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책이고 집단 학살에 대한 고통,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갈등, 고통을 해준 책으로서 아마 시민들의 가슴을 울릴 책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찾을 기회가 있으면은 제주 4.3 평화공원에 보면은 그 당시 희생되신 분들이 그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데 4.3 평화공원을 한번 들려주시자고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과 71년 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 4.3입니다. 이게 좌와 우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죠. 이게 4.3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계속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남아 있거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러 이제 제주에 내려갔을 때 제주 분들한테 어쨌든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책이. 그리고 또 이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 없는지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독자들한테 많이 읽어주셨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더미북이라고 그래서 스케치를 한 그런 스케치한 걸 가제본한 책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완성되기 전의 책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저는 큰 흐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낱말 하나에 아주 예민해져 그렇죠. 계시고요. 그 모인 분이 10분이 좀 넘었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계시고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계신 거예요.
양쪽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서로 날카롭게 그 단어나 이런 예민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이 전체 지금 이 흐름과 이런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이분들을 싸움을 시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난 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 4.3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이 제주도 아니었나. 정부 사과를 받아낸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다시 새로 나오는 그게 제주도 아니냐, 제주 시민들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들이 갑자기 너무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맞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 되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누가 잘못했나, 누가 어쨌나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처의 좌우 대립을 넘어서서 보다 더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얘기로 내가 이거를 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서 가능한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끝까지 그게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게 그냥 그 4.3을 알고 그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고증을 거치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까, 선생님? 한 2년 반. 2년 반. 네. 이게 그림책인데 그 뒤에 보면 이 참고 자료가 빽빽합니다. 논문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 섭렵하시고 또 여기에 도움 주신 분들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다 만나시면서 작품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사실 권윤덕 작가님은 이제 제주 출신은 아니시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4.3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조금은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제주의 그 시장에 가면 시장에 그 파시는 그 할머니들이 육지 것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육지 것들이구나. 근데 그게 제주에 가려면 어쨌든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밀려왔던 그런 그 경찰들, 육지 경찰, 육지 군인, 또 서북 청년단 이게 그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안에서 싹 학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겪었던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육지 것들이라고 하는 게 나왔겠구나. 지금 제가 참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육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얼굴 표정도 없는 집단적 군인들이 상륙점을 타고 육지에 오는 거예요.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무자년 난리가 나고 육지에서 군인들까지 들어왔지. 육지에서 들어왔다는 것. 이게 제주 도민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그대로 대비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해방을 보여준 거예요.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일본에 가서 일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에 1945년이 있었는데 그 몇 년 후에 또다시 이런 비극이 들어왔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비가 4.3의 비극을 더욱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극과 따뜻한 희망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서 맞아요. 숨쉬고 있었어요. 우리 이창현 북마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베를린에서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무자비한 학살이고 보면 끔찍하고, 그런데 그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주이시 뮤지엄에 가면 사람들의 해골들이 쫙 쇠로 깔려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쇠와 쇠가 움직이는 부닥치면서 나는 소리 같은 것들, 균열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나무도장이 그런 면에서 4.3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들고 있고 상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언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읽으면서 계속 분노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려버리면 사실 나도 아픈데 그거를 읽는 독자한테는 도대체 어쩌라고 이걸 이렇게 알려서 어쩌라고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책이 안 끝나지는 거죠. 저도 책을 끝난다는 거는 그 책 안에서 저도 뭔가 어떤 희망을 보거나 뭔가 결말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말을 저는 인간의 선한 의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많은 증언 안에서도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시리의 외삼촌이 시리를 구하게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찰이나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사람을 살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로 가야 이 책이 제가 이렇게 손을 좀 놓고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다음 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은 그 주 독자층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현실이 있었다, 이런 절망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걸 다시 발견할 것인가, 여기까지 제시하는 것도 전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도장의 주인공이 시리잖아요. 네. 근데 이 시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빌레모굴의 학살이라고요. 네. 거기 한 25분 정도인가? 뭐 20명 넘는 분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빌레모굴에 가보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거의 한 45도 정도로 되게 깊어요. 굴 입구는 작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군인이 그 앞에서 이제 다 나오라고. 그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경찰이 그 앞에서 서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아는 7달 된, 거기 제주에서는 물애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기를 물애기라고 하는데, 이제 걔를 안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너무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경찰한테 이 아기를 좀 맡아 줍소. 그리고 아기를 넘겨준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다 봤겠죠, 올라오면서.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라고 하는 생각을 뭐 수도 없이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다른 경찰들 이야기 중에.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그 학살을 하고 나면 확인 사살을 더 한 번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 사살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읽으면서 외삼촌이 시리를 살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페이지를 볼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떠올리는 것조차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외면을 하다가 엄마의 손끝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간절한 손끝이. 거기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엄마는 자기의 죽음은 전혀 어떡하지?
유해와 함께 발견된 도장의 주인, 그의 이름은 이병재였다. 과연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이 도장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저 이 안에 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저 안에까지. 한 사람에 되면은 전 가족이 몰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수시키면은 살려주겠다니까 자수시키면 여기 7사람 세워놓고 우리 형은 20살이니까 이제 젊은 때 아니에요. 친거야 결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 물 냇가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쏘아버리니까 냇가에 이틀 동안 그냥 방치된. 방치돼 있어. 왜냐 그거 우리 아버지가 인양하다가 걸리면은 아버지도 희생되니까. 소통하고 피드백 받고 미처 몰랐던 오산 출신의 작가가 제주도에 와서 4.3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또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또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이런 면에서 몇 장 안 되고 글자도 뭐 얼마 안 돼요. 또 그렇게 허투루 볼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아이콘들의 사회적 의미까지를 함께 읽어야지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림책이죠. 예술작품이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시기에도 다른 연을 여러 권을 쭈르륵 놓고 보면 다르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또 이게 많은 독자들한테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예술이기도 하죠. 저는 문학평론가니까 뭐 시나 소설, 그러니까 활자로 된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심상이라고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을 상상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와, 제가 이렇게 이 활자를 보고 마음에 떠올렸던 이미지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을 이렇게 눈으로 다 표현해 주니까 그걸 읽는 재미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림책은 서사의 예술인 동시에 이미지의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이미지처럼 어쩌면 4.3 또는 제주도 또 항쟁 또 우리의 현대사의 모든 것들을 다 오롯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나온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이 작은 책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씀처럼 나무도장이 그냥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떤 시민들에게 공감의 영역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과연 이 책을 아이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였을지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학생 독서 모임 중에 한 팀이고요. 네, 매주 토요일에 모이고 있는 원탁 무릎탁 아이들입니다. 가을쯤이었는데 그때 그럼 순이 삼촌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순이 삼촌을 읽고 아이들이 4.3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고 더 궁금해지니까 이제 관련 강의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본 다음에 그림책도 있더라. 4.3 사건을 다룬. 그래서 나무도장이랑 문명천 할머니 이렇게 2권을 읽고 독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왜 나무도장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주인공인 시리가 나무도장을 움켜쥐고 비극적인 4.3 사건에서 살아남아서 나무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나마 그림책이어서 조금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조사할 때는 조금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서북청년단은 또 뭐고 약간 어려웠는데 글이랑 그림이랑 섞여 있고 그림책은 글보다 그림이 더 많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유가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엄마랑 시리가 이제 경찰들에게 적발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몰라도 시리만은 살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그 서북청년단이나 군인들이 빨갱이라고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을 좀 더 강조해서 빨갱이가 아니고 파란색이라는 색깔이 뭔가 순수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경찰들 말고 이 사람들 쪽에만 파란색이 좀 집중되게 있는데 이 파란색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잡혀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불쌍하고 희생돼서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주도가 그냥 단지 휴양지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도장처럼 쉬운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뭐 쉽게 영상을 보면서 접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그분들 덕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렇게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아이들이 저희의 이제 염려와는 다르게 정말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시는 일도 많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부로 접하게 되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을 직접 만났을 때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림에 보면 왜 파란색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아이 표현이 선생님 그림이 척척해요. 척척하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구나. 그런 얘기가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 줄 포스트잇으로 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거 적어도 5, 6학년 이상은 돼야 읽히지 어떻게 2학년한테 안 됩니다. 내가 막 그랬더니 이해를 할까요? 예. 근데 자기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읽혀주고 한 줄 쓰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한 3분의 2가 다
빨갱이라고 그렇게 죽여도 되나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다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집어냈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 장면인데 그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이제 아이들한테 펴놓고 제가 질문을 해요. 여기가 명령자가 누구일 것 같니? 그럼 다 가운데 다 뒷짐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군대에 갈 텐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대답하는 거를. 그러다가 그냥 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그것이 첫 번째야. 이렇게 긍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또 어떤 애가 쏘긴 쏘는데 정조준하지 않고요. 그 발에다 쏴요. 심장을 비껴서 쏴요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못 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하나씩 제가 다 긍정을 해주잖아요. 그래,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것이 다 있었던 일이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거부한 게 여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비껴서 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 다 있었던 일이다. 자기 위치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안심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것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영화 보면 쉰들러의 리스트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처형받기 전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내는 건데 네. 그런 조그만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인간이 정말 능동적으로 역사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국면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저항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가능성들의 역사를 4.3 관련해서도 기록하고 더 역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도장 이후의 작업으로 그런 작업들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아니 5.18 그 책에 드디어 그 총을 비껴 쏜 그 계엄군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선생님의 책은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어른들도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잖아요. 앞으로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의 책을 읽는 어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어른들은 글씨만 잘 보거든요. 그림을 잘 안 봐요. 그냥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읽어주다 보니까 아마 글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글을 보고 그림을 확인하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글을 같이 읽으면 훨씬 좀 더 많은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림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책을 읽은 독자들, 특히 어머님들이 네. 예, 작가님께 강연을 요청하기도 하셨다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본인이 너무 이게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림책에. 그래서 충분히. 예. 거의 그 그림책과 바람이 납니다. 아, 바람이 나는군요. 네, 남편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막 그런 그림책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림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바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즐기게 되는데 그게 어른들이 그 어린 시절의 자기, 네. 어린 자아를 이 그림책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닐까. 저는 되게
좋습니다. 어른들이 그림책 읽는 게. 사실 역사 시대 이전의 모든 역사는 다 구전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이 글자가 중요하지 않고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젊은 계층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역사를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세대를 공감해서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선생님의 작품 활동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꽃할머니, 그리고 나무도장, 그리고 방금 어쩌다 저쩌다 얘기 나온 이 다음 작품, 5.18 광주 민주항쟁을 그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어떤 그 역사의 흐름까지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 작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까?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작가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 바라지 않으셨을까?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일단 이 책이 나오기까지 사실 이거 제 혼자 힘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도움, 특히 제주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서 당연히 한라산에 갔죠. 네.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상을 받게 되면서 또 한라산에 갔어요. 가서 그 한라산의 산신령님한테 어쨌든 고맙다고 빌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어쨌든 뜻을 가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일단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한라산 쪽에도 있네요. 네, 한라산 여기 정상까지 백록당까지 가서 이거 나무도장 바치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네. 박수 한번 쳐도 되겠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많은 이야기들, 많은 그림책들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주 4.3 7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나무도장의 권인덕 작가님과 함께 우리가 왜 이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지 또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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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개념 책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보물 창고, 그다음에 책 보고 놀고 뭐 이런 듯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서울 책보고라고 정했습니다. 한 번은 오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 신문의 기사를 제가 보고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지금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 참입니다. 여기 공간을 서울대 교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전시 같고 미술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구조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 터널이 끝이 언제 끝나는지 그런 거 알 수 없듯이 그건 찾아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 한상진 교수님, 신형희 교수님의 장서 한 1,600권 정도가 지금 모여있는 곳이에요. 독립출판물도 3,000여 종이 있어서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독립 출판은 다 이곳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시민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 주제에 따른 북큐레이션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헌책을 소개하는 책방에 대한 거, 또 헌책을 소개하는 책방의 많은 사연들, 또 헌책을 소개하는 책들,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책이 모여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청춘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런 피땀 흔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기존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곳이 정말 세대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친척, 가족, 연인들, 부모님 모시고 와서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서울의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책보고는 헌책들의 합창이다. 74억 인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서울 책보고는 뒷담화다. 여러분 뒷담화하러 같이 가시죠. 서울 책보고 화이팅! TV 책방 화이팅!